사실 나홍진 감독이 그렇거든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양쪽을 다 미치게 만드는, 저는 곡성을 제일 높게 치고 그 다음에 추격자, 황해, 호프를 가장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저 평론가님은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돼버리는 상황까지 가는 것 같아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호프 얘기는 꺼내지 않는 걸로, 이거를 저는 비유하기를 나홍진 감독이 관객들에게 하청을 줬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신 분들은 사실은 황정민도 범석이도 외계인이고, 여기는 사실 외계 마을이고, 여기는 지구가 아니고,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한테 크리처물로서 기괴함이나 두려움, 이런 걸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진격의 거인이네? 우리의 모선이 떨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험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됐는데 걔네들은 무슨 후엘의 함선이 떨어지고 있도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공통된 반응은 내가 뭘 본 거지? 네, 안녕하세요. 방송에서 지면에서 영화 얘기 해드리고 또 영화 만들고 있는 라이너라고 합니다. 10점 만점에 저는 한 4점 정도. 실제로 전 여기저기서 뉴미디어와 레거시를 가리지 않고 나가면서 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좋은 면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뭐 미술이라든지 촬영 같은 데서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정리되지 않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완성에 가까운 서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뜨거워지는 이유가, 사실 나홍진 감독이 그렇거든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양쪽을 다 미치게 만드는 이런 어떤 슈퍼스타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되게 아쉬웠다. 나홍진 감독의 작품 중에서 저는 곡성을 제일 높게 치고 그 다음에 추격자, 황해, 호프를 가장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졸작이라고 말한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대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사가 저는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는 생각을 해요. 나홍진 감독의 전작들을 생각해보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계속 회자하는 대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추격자라고 하면 뭐 너냐 4885라든지 이 안에 있다니까 그 아가씨가, 뭐 이런 대사들 다 기억나시잖아요. 곡성만 해도 뭐 모시 중환디라든지 뭐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호프는 어떤 게 떠오르냐라고 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빠 사랑해,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 이런 대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롱의 대사예요. 사람들이 대사를 기억은 하는데 그거를 조롱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좀 대사라고 하는 측면이 되게 좋지 않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욕설입니다. 욕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나홍진 감독이 그거를 커트를 해냈다. 그런데도 이제 욕설을 세보니까 특정 욕설이 150번 이상 나왔다더라. 이걸 세신 분도 있거든요. 그럼 그 정도의 욕설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랄까요, 문장 부호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나홍진 감독이 인터뷰에서 그 욕설은 일종의 감탄사 같은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대사의 전체가 감탄사냐, 이거는 잘 만든 대사라고 볼 수가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대사라는 측면에서 나홍진 감독이 이번에는 정말 못 만들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작품의 포지션이 애매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상업영화라고 한다면, 상업영화는 일단 친절해야 되잖아요. 친절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설명해주고, 거기서 이제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느냐,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재미가 있느냐, 이런 걸 텐데, 이제 그게 잘 표현되는 것이 상업영화다라고 한다면, 호프라는 영화는 산업적으로는 상업영화죠. 왜냐면 500억, 600억 정도 되는 제작비가 들어갔으니까 엄청난 캐스팅이 있고요. 근데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작가주의 영화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주의 영화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기대치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데, 관객들은 작가주의 영화를 기대하고 영화를 보러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업 영화를 기대하고 가신 분들은, 스펙터클에 만족하신 분들은 좋아하지만, 일반적인 다른 관객분들은 상업 영화가 왜 이렇게 불친절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고요. 나홍진 감독의 작품이니까 작가주의 영화인가 하고 보러 가신 분들은 이건 완전 상업 영화잖아, 이렇게 오히려 느끼게 되는 거죠. 양쪽 모두가 다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묘하게 호불호가 갈린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도 보면서 주변에 동료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저 평론가님은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돼버리는 상황까지 가는 것 같아요. 툭하면 싸우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호프 얘기는 꺼내지 않는 걸로 서로 간에 합의를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상상으로 좀 채우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망하신 분들은 뜬금없이 총이 나오고 되게 갈린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개연성이 굉장히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비유하기를, 나홍진 감독이 관객들에게 하청을 줬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스토리로 설명을 하고 이런 걸 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있는데 표현을 안 하고 거기 비워둔 거예요. 관객들 보고 알아서 상상하시라, 대충 채우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자주 비유하는 건데, 뭔가 모호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신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면 뒤죽박죽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게 내부에 질서가 숨겨져 있어야 신비가 되는 거거든요. 질서가 없으면 뒤죽박죽인 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곡성 같은 경우는 신비한 것이었어요. 왜냐면 어떤 하나의 해석을 지지하게 되면 그 해석에 맞춰서 모든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됩니다. 근데 호프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설명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그 해석을 어떤 걸 갖다 놔도 비는 구석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죽박죽으로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연성 부분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150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나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제 1시간, 앞부분에 1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어나고 싶었다, 더는 보고 싶지 않았다, 너무 지루해졌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홍진 감독의 호프에 대한 기대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호프가 가지고 있는 구조상 이게 앞부분에는 너무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마구 달리는 연출을 하고, 중반부부터는 이게 호흡이 좀 바뀌어요. 이 호흡이 바뀌면서 맥락이 좀 끊겨버리는 이런 모습이 생겨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약간 미스터리한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미스터리에 이제 기자님처럼 이게 너무 흥미롭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빨려 들어갈 수가 있고, 미스터리가 나오는 순간에 이게 뭐야? 하고 의문을 품는 분들은 그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2차로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이번에는 외계인이 우리를 쫓는, 조인성과 황정민을 쫓아다니는 장면으로 나오면서 또 정신 못 차리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몰입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범석이라는 인물은 그 나홍진 영화에서 항상 나오는 캐릭터. 그러니까 책임은 다 가지고 있는데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안 되는 캐릭터. 다 나오거든요. 추격자에서 김윤석 씨가 그랬고, 곡성에서도 그랬잖아요. 인물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확히 똑같은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근데 범석의 캐릭터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는, 책임을 갖고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자신에게 큰 책임이나 충격이 오는 상황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을 했을 때 이게 잘 설명되고 있느냐, 전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친구를 잘못 오인 사격해서 죽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거기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텐데 이거를 덮으려고 하든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 없이 넘어간다. 그럼 이게 왜 이러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데, 그 의문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캐릭터가 저는 좀 전반적으로 아쉬웠다. 해술 아저씨는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주제의식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해술 아저씨가 하는 말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해술 아저씨가 하는 말은 다 진짜라고 믿어요. 해술 아저씨가 호랑이가 내려왔다고 했어요 라고 하면 해술 아저씨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 해술 아저씨가 외계인은 3명이었어 하면서 손가락을 4개를 들어도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이 작품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해술 아저씨가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봤습니다. 저는 그 외계인설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면 이게 봉준호 감독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외계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일단 이 영화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기가 가지고 있는 불가사의한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력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청받은 관객들이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가장 말이 될까를 고민해 봤을 때, 외계인이지 않을까? 혹은 인조인간이지 않을까? 농담 삼아서 이제 슈퍼솔저 혈청을 받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신 분들은 사실은 황정민도 범석이도 외계인이고, 여기는 사실 외계 마을이고, 여기는 지구가 아니고,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여길 대한민국이라고 했냐, 뭐 이런 장난 같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홍진 감독의 영화들이 좀 그래요. 현실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황해에서 면정학 캐릭터. 이 면정학이란 인물은 칼을 아무리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아까 죽었어야 되는, 한 며칠 전에 죽었어야 될 인물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이상한 뼈다귀 하나 들고
무쌍을 펼쳐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히어로 영화도 이렇게까지 만들진 않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번에 성기는 더 심각해서 일반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맞고 날아가는 순간에 아 죽었다 싶은 장면인데 부딪혀서 떨어져도 그냥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낙상이나 물리적인 공격에 면역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표현이 두 개밖에 없죠. 하나는 성기라는 인물은 쓰러지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의인화한 캐릭터다 라고 설명을 하거나 외계인이다 라고 설명을 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계인설이 나오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죠. 일단 외계인이 등장할 때 뭐 저도 외계인이 나오는 얘기라는 거 정도는 알고 처음 만났을 때 그랬으니까. 근데 일단은 기시감이 들죠. 그러니까 외계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기시감이 든다는 거는 저는 실패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작품에서의 외계인은 우리들한테 크리처물로서 기괴함이나 두려움 이런 걸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진격의 거인이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진격거에서 봤어. 나 이거 봤어.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기시감은 되게 실패였다. 나홍진 감독이 아마 진격의 거인을 봤더라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 텐데 대단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리시아 비칸데르라든지 마이클 패스벤더를 쓴 이유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외계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무슨 대화 자체를 서사시처럼 대화를 한다고요. 우리 같으면은 엄청난 우주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우리의 모선이 떨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다들 되게 험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뭐 됐는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걔네들은 무슨 후엘의 함선이 떨어지고 있도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베르사유의 장미처럼.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 정도 배우들을 섭외해야 되지 않았나.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이 나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해외 판매에 있어서 되게 큰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야 계산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로케이션은 정말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특히 해남에다가 이제 호포항이라는 항구를 만든 거잖아요. 이 작품의 미술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화가 한 번도 도달해 본 적 없는 경지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대단하고 뛰어났다. 근데 이제 너무 미술이 아름답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막 현재 시점에서 외계인이 때려부수고 있는 건데 한 달 정도 보존이 잘 된 현장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좀 아쉽지만 어쨌든 미술은 정말 뛰어났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루마니아의 숲인데 그 루마니아의 숲 자체가 되게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왜냐면 한국인데 조금 거리를 옮겨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 없는 질감의 숲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 자체가 여기가 지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해요. 로케이션은 둘 다 좋았고 루마니아의 숲을 보면서 되게 신비했고, 그래서 아 이거 좀 의도가 있는 건데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반응이야 이제 칸에서 먼저 반응을 봤으니까 해외 반응은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칸에서의 반응도 정말 숨 막혔다, 정말 대단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통된 반응은 내가 뭘 본 거지? 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낯섦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구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시작될 것 같은데 끝나버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는 충격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청을 받아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북미 사람들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70년대 80년대 배경이다, 그 다음에 반공 사상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비무장지대, 무기들, 그게 이제 북미 관객들한테는 되게 낯선 것일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채우기가 북미에선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나홍진이라든지 황정민, 조인성 뭐 이런 배우들과 150분이 넘는 드라마 막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많은 흥미 요소로 다가오는데 북미 사람들한테는 그게 오히려 장애물이 될 것 같아요. 150분 너무 길다고 생각할 거고요. 나홍진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북미의 영화 관객들이 볼 때는 잘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흥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게다가 9월이 사실 북미 영화 시장에서는 좀 힘이 빠지는 구간입니다. 여름에 많이 몰리고 9월에 좀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럼요. 후속편이 나오면 무조건 봐야죠. 저는 뭐 당연히 직업상으로도 무조건 봐야 되고 궁금해서라도 보고 싶고, 과연 이 이야기를 수습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하죠. 그리고 나홍진 감독이 지금까지 시리즈를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2부가 나온다면 어떨까. 저는 뭐 3부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어쨌든 2부에서 이 이야기를 이어갈 수가 있는가, 전 되게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은 또 하나의 추진력, 엔진이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그걸 어디서 얻을 것인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저는 보러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의 국내의 흥행이 예상처럼 되진 않았어요. 우리가 호프가 나왔을 때 호프에 기대했던 우리의 희망은 일단 1000만은 깔고 가자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뭐 700만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걸 생각하면 흥행이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해외에서 아주 많이 판매를 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정도의 흥행이라면 후속작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대로 끝나버리면 과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 한편으로 그럼 모든 얘기가 끝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홍진 감독에게는 이게 좀 지워지지 않는 주홍 글씨 같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한국 영화가 도달한 가장 비싼 미완성. 일단 뭐 한국 영화가 도달한 가장 비싼까지는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비쌌죠. 가장 많은 제작비, 최고의 배우들, 나홍진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 이 모두 총동원돼서 나온 작품이 하필이면 마침표가 제대로 찍히지 않는 미완성의 작품이지 않았나. 2부, 3부라는 말이 원래부터 정말 계획에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저는 깊은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면 나홍진 감독이 칸에서 하셨던 인터뷰와 왜 국내에서 하신 인터뷰는 말이 달랐던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여러 가지 낚시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는 좀 뼈아픈 얘기라고 하지만 저는 좀 정리되지 않은 영화, 미완성의 영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가 도달한 가장 비싼 미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